안녕하세요, 맨수드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금일장 주가는 저번주 금요일에 비해서 1.29% 상승한 2308선에서 코스피 지수가 마감이 되었고요. 저번주 한 주 동안 이렇게 쭉 5일 동안 음봉을 계속 나타내면서 21선, 61선을 이탈해서 이번 주에도 주 초반 계속 하향하지 않을까, 2200대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5일선을 지지하면서 약간의 양봉이 나왔던 조금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는데, 현재 5월 초부터 코스피 시장은 쭉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요.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고 8월 중순에 2458포인트의 고점을 찍고 아래 2200선 바닥을 향해서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저번 주에는 줄곧 내리다가 6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행히 1.29% 상승이 됐었고요. 조금 불안한 거는 수급을 보시면 저번 주에 2020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금융투자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이 판 물량을 개인들이 다 매수한 흐름이 있었고요. 지수는 분명히 5일 내내 하락을 했었고요. 물량은 개인들이 다 떠받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9월 28일 월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1.29% 상승했고, 개인들이 저번 주 한 주 동안 매수했던 1조 7천억 중에서 오늘 하루만 1056억을 매도했고요. 외국인도 또 589억을 매도했고, 이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한 이 금액만큼의 물량을 기관이 사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저번 주 요 근래 한 몇 달간 저번 주도 포함해서 오늘까지 꾸준히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포에 해당되는 외국인들이 계속 국내 주식시장에 주식을 팔고 떠난다는 것은 조금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단기적인 상승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했고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사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거기에 대한 썰을, 과연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계속 외국인은 파는 걸까, 왜 저번 주에는 그렇게 주가가 조정을 보였는가, 계속 조정을 갈 것인가, 다시 중간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뉴스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볼 것인데요. 외국인은 왜 계속 파는지, 그리고 환율과 미국 추경 합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 또 백신 개발은 현재 어느 상황인가, 거기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 결국 문제는 실물 경제의 회복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왜 계속 파는 걸까요? 저는 첫 번째 원인으로 바로 달러의 가치, 약달러 장세에서 단기적으로 살짝 강달러 장세의 흐름을, 달러 지수가 살짝 반등했던 그 흐름을 원인으로 한번 첫 번째로 꼽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저번 주에 그렇게 지수가 흘러내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저번 주 구간이 이쪽 구간인데요. 달러는 저번 주에 최저점 1160원을 최저점으로 형성해서 어느 정도 일주일 동안 단기적으로 달러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국외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본국으로 현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국외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던 거거든요. 다행히 오늘 9월 28일에는 0.43% 하락한 1170원대로 소폭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요, 이렇게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항상 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왜 달러가 이렇게 국외로 나갔을까, 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까? 결국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고, 약달러에서 강달러 장세로 전환되는 구간이 생긴다면 결국 외국인은 자금을 이탈하는 형상을 보일 거고요. 그게 바로 저번
저번 주에 나타난 주식시장의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돈에는 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항상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유례없는 초저금리 장세가 형성되면서 화폐 가치가 완전 똥값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이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모든 자금들 영끌이라고 하죠. 개미 투자자들 비롯해서 모든 자금들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사상 유례없는 최고치 미국의 나스닥은 신고가를 형성했죠. 이렇게 유례없는 상승 랠리를 펼칠 수가 있었던 거죠. 돈에는 눈이 있었다. 그래서 저번 주 미국 달러의 흐름을 보면 이 미국 달러의 눈은 미국을 향해 있었다. 결국 국외로 우리나라 밖으로 유출이 되고 있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국내 코스피 시장이 저번 주에 왜 하락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달러의 가치, 원달러 환율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을 한번 볼게요. 9월 초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한 나스닥 시장입니다. 9월 초에 12,074포인트라는 사상 유례없는 신고가를 형성하고 9월 초부터 중반까지 저번 주까지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저번 주 금요일날 장대 양봉을 형성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 하락 구간을 가지고 언론에서 왈가불가하는 고점이다, 이제 버블이 터진다, 단기 조정이다, 이제 이 12,070포인트까지 갈 일은 없다, 왈가불가하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시장에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죠. 물론 거기에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된다는 공포심리도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이 나스닥이 저번 주에 쭉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 이 장세를 보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일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저는 실질금리의 상승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원인은 환율이었죠. 왜 환율이 상승하게 되었고 미국의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을까? 그 원인은 바로 실질금리의 상승이라고 봅니다. 환율이 상승한 이유는 바로 미국의 실질금리의 상승이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미래에서 대우에서 블룸버그 자료를 보시면 2020년 8월 2020년 9월 미국의 10년물 실질금리를 나타내는 까만색 선이고요. 이 빨간색 선은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우리 기준금리를 나타내는 흐름이고요. 이 기준금리는 최근에 미국 연준이 평균 물가 연동제 금리제를 채택하면서 금리는 거의 일정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실질금리도 바닥을 형성하고 최근에 9월 초부터 약간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명목금리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금리가 조금 상승했다. 금리는 결국 돈의 가치를 나타낸 지표거든요. 실질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완전 쓰레기였던, 바닥을 기고 있던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고개를 들었다는 이 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금의 가치가 바닥을 찍고 나스닥은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현금 쪽으로 가치가, 돈에는 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눈들이 이제 현금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의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폭을 보였던 원인이 있었죠. 그래서 원인은 실질금리의 상승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보셨듯이 금리 하락의 추세가 바닥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실질 금리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형성하자 나스닥이 다우를 이기지 못하는 형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굵은 진한 파란색의 선은 다우 지수 대비 나스닥의 상대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거죠. 나스닥이라고 하면 기술주 중심, 성장주 중심의 시장을 나타내고 다우 지수는 전통적인 가치주 중심의 미국 주식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진한 파란색성이 상승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치주보다 성장주, 나스닥 시장이 더 우세한 시장을 형성했다, 우세한 상승률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19년 말부터 금리가 쭉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기술 성장주가 사상 유례없는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약 1년 동안. 당연히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한 파란선은 미국채 10년물의 금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의 금리의 역축입니다. 상승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금리가 하락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비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미국채 10년물의 금리가 하락할수록 나스닥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고점을 형성했다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살짝 상승하는 옅은 파란색 선이 내려갈수록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나스닥 지수가 상단에서 박스권으로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 금리와 주식은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다. 7월부터 약간 박스권 장세에서 조정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하락하는 시점은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약간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주가와 채권의 상대 수익률, 옅은 파란색 선은 채권 대비 미국 주가의 상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달, 2000년 9월달을 보시면 미국 주가가 채권의 수익률보다 떨어지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죠. 채권 수익률이 상대적인 높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경기지수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향하는 추세를 겪었고 이에 따라서 미국 주가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금리, 실질금리가 원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먼저 용어를 살펴보시면요. 실질금리라는 것은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기대 물가 목표 상승률을 뺀 차익의 금리가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명목금리는 FRB,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명목적으로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는 0.5%에서 1%로 공시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명목금리고요. 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뺀 그 값이 바로 실질금리라는 거죠. 쉽게 설명해서 국가가 정한 돈의 가치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돈의 가치, 실질금리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이고요. 실질금리가 최근에 상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년물 국채 금리를 예로 들어서 말이죠.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 물가가 하락했다. 반비례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물가는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는 추세가 되어 있죠. 물가를 형성하는 요소는 원자재와 에너지, 식료품, 곡물 등이 있는데요. 우리 원자재는 우리가 산업 기반에 쓰이는 광물 같은 거, 석탄, 원자재, 금, 은 이런 산업 소비재들 원자재에 해당되고요. 목재 원자재도 해당되고 이런 많은 산업에 필요한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원유, 천연가스 혹은 석탄 이런 거에 에너지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소비재가 바로 에너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료품 우리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곡물류나 이런 식품, 식자재 가격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재, 에너지, 식료품 이 세 가지의 구성 요건, 이 세 가지의 가격이 결국 전반적인 물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금리가 최근에 상승한 이유는 실질금리가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물가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가가 왜 떨어졌느냐, 왜 연준이 기대했던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느냐, 결국 원자재와 에너지 소비재, 식료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물가도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가격이 떨어졌고, 지금 최근에 이제 석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석유,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졌고, 또 천연가스 가격도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석탄 가격도 계속 하방 경직을 유지하고 있고요. 식료품은 물론 이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 원자재와 에너지 관련된 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서 물가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이어졌다. 그럼 왜 이 원자재와 에너지, 식료품 가격들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졌느냐? 결국 이것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즐비하고 서민 경제가 무너졌으면서 그로 인해서 돈이 돌지 않아 실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원자재, 에너지, 식료품에서 수요가 일어나지 않아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물가는 하향했고, 물가가 하향했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상승하게 되는 이런 순환 구조가 생기면서 주식시장도 이제 조정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10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핍스 실질금리도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도 상승하는 최근에 9월달 장세였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에 조정을 나타냈었죠. 실질금리가 낮게 되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데 달러 약세와, 하지만 실질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달러는 강세를 나타내고 위험 선호 자산은 좀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원인은 코로나죠. 코로나. 최근에 2000년 올해 초에 봄 때쯤에 대유행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안정적으로 접어들다가 최근에 8월 말 9월 초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유로존을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있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위험 경보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고요. 식당과 술집의 야간 영업을 금지시켰죠. 그렇게 되면 실물 경제가 파탄이 일어나겠죠. 서민들의 경제가. 그래서 유로존 국가들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미 4월달에 비해서 정점을 넘어갔고요. 이로 인해서 유럽이 다시 락다운 조치를 일어나면 더더욱 실물 경제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유럽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결국 유럽 경제에서 돈이 순환하지 않고 실물 경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아 화폐의 수요가 일어나지 않아서 유로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할 거라는 기대 짐작과 함께 유로화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었던 거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결국 원인은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었죠.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금값, 원자재 값이 또 떨어졌고, 원자재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악순환 장세가 계속되고 있죠.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셧다운을 의심해서 원유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금값도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일 원인은 달러 가치의 상승이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진 이유는 코로나19가 유럽 중심으로 재확산이 되어서 유로화가 가치가 떨어졌고, 그리고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발동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야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실물 경제가 회복되어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고 실질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증시에는 활기를 도는 금융 유동성 장세가 다시 재현될 여지가 있죠. 유가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 상승 흐름을 투기적인 요소에 의해서 바닥을 찍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조정하는 구간을 거치고 있고요. 하지만 MSC의 전세계 주가 지수는 유동성에 따라서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최근에 전세계 증시가 하락했던 추세는 이 간격 실질 그 물가와 주가의 실물 경제와 주가의 이 괴리 거품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고 금융성 장세가 아닌 실물 수요의 회복이 굉장히 이 추가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필수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아직 잠잠해지지 않고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연준이 굉장히 짜증낸 겁니다. 9월달 FOMC에서 2023년까지 현행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그 전부터 미리 시사를 해왔지만 이 유동성이 결국 실물 경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굉장히 짜증내고 있는 겁니다. FOMC 회의에서 확실한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 얼버무렸기 때문에 시장이 실망감을 가지고 불확실성만 부추기게 되고 결국 시장은 하락했던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런 제로금리를 계속 2023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해야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연준의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도 이제 짜증냈죠.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미국 의회, 정부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재정 지원 합의해서 추가 부양책 합의해서 재정 지원해서 실물 경제 살려야 되지 않느냐? 금융적인 지원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재정 지원을 계속 합의를 도출 못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고 짜증을 낸 거죠, 파월이. 금융 당국과 정치 당국이 합심해서 코로나로 인해 파산된 이 실물 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은 거기에 대한 불안정감으로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로금리에서 금리만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말만 하고 그 외에 뭐 미국 채권을 사준다든지 국채를 계속 매입한다든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요. 정부 탓만 계속하는 뉘앙스만 계속 풍겼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불확실성한 장세를 유지시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준이 미국 대선을 좀 의식했고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선이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약간 지지율이 좀 상승하면서 약간 이거 좀 엎치락 뒤치락 한다, 이거 판을 까봐야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경제정책의 틀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바뀐다면 새 정부와 통화정책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통화정책에 대한 과감한 정책 방향은 조금 삼가하고 일단 대선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보면서 한 발짝 물러난 입장이죠. 실물경제 개입에 대한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FOMC는 금리만 유지하겠다 하고 발을 뺀 거죠. 그리고 그 탓은 의회에 돌렸고요. 그래서 연준의 행보에 대한 실망감이 좀 컸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기사에서 계속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죠. 국채 수익률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고,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비례하는 계속 이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어렵고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상승한 추세에 있는 국채 쪽으로 실질 달러 자산으로 계속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적 이슈, 추가 부양법안과 대선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주식시장에 지금 발목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파월은 정부서 받은 자금이 지금 바닥날 지금이다, 짜증내고 있죠. 민주당은 또 눈치 보면서 2.4조로 부양 규모도 줄여서 공화당과 지금 합의를 도출하고 하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9월 25일날 미국인 대부분이 대출을 못 갚아서 집에서 쫓겨날 파월이다. 파월이 다시 한번 추가 부양을 거듭 주문했고, 정부서 받은 자금은 바닥날 시점이다, 투정을 계속 부리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2.4조로 부양 규모를 줄여서 합의를 하자, 서둘러 합의하자. 미국 경제가, 파월이 지금 미국 경제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계속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서둘러서 4분기 반토막 성장률 막자 해갖고 2,800조 추가 부양책 논의가 급물살을 일으켰고, 다시 이제 추가 부양책을 의회에서 급하게 재추진하겠다, 추가 부양책 합의를 계속 도출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파월의 응석을 받아준 거죠.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날 단기적으로 이제 나스닥이 장대 양봉을 형성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추가 부양책이 과연 도출되는 이 시점이 단기적인 조정의 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조정 후에 다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 상승하겠지만 실물 경제가 다시 따라줄지, 그리고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 바이든이 이길지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지, 그것도 계속 지켜봐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식 상승이 될 것인지 방향이 또 달라지거든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선의 결과와 추가 부양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기사를 보면서 주시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부동산 투자할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최저고요. 화폐도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도 거의 쓰레기가 똥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은 너무 큰 폭으로 올라서 엄두가 나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 수중에 있는 돈으로 손쉽게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말이죠, 현금 들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떨어질 거고, 은행에 넣어봤자 물가 상승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을 형성하기 때문에 눈이 달린 돈은 주식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서민들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거는 일단 확실하게 좋은 점은 밑바탕이 깔고, 안 좋은 점에 시장 위험 요소가 해결되는지를 지켜보면서 투자 비중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도 장기, 중장기, 향후 2-3년 동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원인은, 먼저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가 향후 2023년까지 약 3년 뒤까지 계속 유지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준이, 한국은행도 따라갈 겁니다. 계속 중앙은행이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인플레가 한 2.25에서 2.5% 수준까지, 웬만한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2023년도까지 이 초저금리 장세를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화정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밑바탕이 되어가고 있어요. 결국 화폐 가치를 계속, 똥값도 계속 떨어뜨려 놓을게, 그러니까 마음껏 투자해라 이거거든요. 돈에는 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산 가격이 오르게 돈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 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계속 주식시장을 봐야 할 이유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악재, 미국 대선과 환율, 코로나,
의회의 추가 부양책 합의 도출 실패 이런 악재가 있는데 이런 금리가 계속 초저금리가 유지된다는 이런 호재 하나만 가지고 계속 주식시장을 투자해야 되는가? 결국 고점은 아닌가? 뉴스에서 말하는 닷컴 버블과 같이 지금의 코스피, 지금의 나스닥 시장도 고점이 아닌가? 닷컴 버블과 같이 버블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블룸버그 메리츠 증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 IT 버블 당시에도 주도주 성장주가 존재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델 컴퓨터 기업이죠. 시스코 뭐 이런 기업의 그 당시 성장주, 그 당시 일진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성장주 대표주는 무엇입니까? 팡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애플 뭐 이런 등등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이것이 바로 주도주죠. 그래서 2019년 초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IT 버블이 19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각각의 버블의 시작점과 끝점을 매칭을 시켜봤어요. 대입을 시켜보니까 아직도 지금 현재 팡 주식들은 IT 버블의 저점과 고점 대비 중간밖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중간밖에. 아직도 이만큼의 갈 길이 IT 버블과 비교하자면, 굳이 비교하자면 갈 길이 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하락이 닷컴 버블과 같이 폭탄이 떨어지는, 버블이 꺼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거죠. 아직은 이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직은 2023년도까지 연준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직 성장할 이유가 있죠. 다만 그 중간중간 사이에 코로나와 대선, 실질 금리 상승,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디플레이션 상황, 이런 악재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의 구간을 반복하겠지만 결국 대세적인 흐름은 IT 버블의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도 않았다. 비슷한 흐름은 보이죠. 결국 아직 상승할 흐름은 남았다. 이 정도의 IT 버블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요인은 아직 있다. 닷컴 버블과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아직도 절반밖에 오지 않았죠. 1995년, 2000년도 대비해서도 이렇게 닷컴 버블이 붕괴될 시점에 비하면 아직도 지금 절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입을 하자면 1950년대와 80년대의 대세 상승 장세와 비교를 해서도 지금은 절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절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1950년, 70년대는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제 IT주가 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또 3차 산업혁명의 성장주들이 시장을 이제 버블로 이끌었겠죠. 1980년대, 2000년대에는 미국의 401k 본격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주식시장 붐을 지금과 같이 쭉 올리는 두 번의 50년대, 80년대 대세 상승기 장세와 지금의 주가 현승의 수준을 비교하면 아직 절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IT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것과 비교해서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의 조정과 닷컴 버블을 비교하고 논하는 것은 아직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닷컴 버블의 신문 기사는 절대 현혹되지 말자. 닷컴 버블은 너무 자극적인 기사다. 너무 주가의 부정적인 요소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입한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뉴스다. 걸러내셔야 됩니다. 닷컴 버블 언급하는 기사들은 말이죠.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과 2019년 금융위기, 우리는 앞으로 그렇다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주가는 흘러나갈 것인가? 대공황과 금융위기를 또 같은 구간, 대세 상승기와 대세 하락기를 비교한 구간을 보시면 우리 주가는 3월달 올해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보였다가 상승이 일어났죠. 우리 주식도 미국 나스닥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이렇게 금융위기대로 큰 하락폭을 겪었고, 그 뒤로 거의 뭐 한 10년간 한 7, 8년 동안 대세 상승장을 이뤄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부정론자들이 언급하는 대공황과 또 비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공황 때도 큰 폭으로 폭락장이 왔다가 상승하는 흐름은 보였다가 다시 끊임없는 하락을 이어갔던 게 바로 대공황장이었고요. 하지만 큰 하락폭을 이어갔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났던 게 2009년 금융위기 장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한번 큰 하락폭을 이뤘다가 어느 정도 전고점을 회복한 이 시점에 다시 우리는 대공황 때처럼 하락할 것인가,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 것인가, 아니면 금융위기 때처럼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나갈 것인가. 저는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 때와 같이 이렇게 대세 상승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1930년 대공황 때는 중앙은행이란 존재도 거의 없었던, FED의 존재도 거의 없었던 시기입니다. 거의 중앙
은행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과 같은 대대적인 금리, 초금리 인하, 뭐 자산 매입, 뭐 국채 매입 이런 것과 같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기점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이뤄냈지만 그런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던 거고요. 반면에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에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금리를 약 5%대에서 약 2%, 1% 거의 0% 금리 가까이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미국의 모든 국채들을 매입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졌고요. 7년도, 18년도에 실물적인 경제도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시점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발생했던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믿음으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국 기술주가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서 하락이지 않냐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주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전에 대공황과 닷컴 버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비드 상황을 비교했을 때 지금 이 퍼센티지는 말이죠.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상대적인 수익률을 나타낸 거죠. 우리가 성장주다 하면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 각각 산업의 혁명 산업의 트렌드가 변환되는 이 시점에 그 변화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술 성장주들을 말하는 거고요. 가치주는 어느 정도 포화된 성숙된 단계의 산업 분야에서의 꾸준한 수익을 내고 꾸준한 배당을 주는 그런 주식들을 가치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 수익률이 몇 퍼센트 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느냐. 한마디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가치주의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나타내는 거죠. 대공황이 있을 때 대공황이 있기 직전과 대공황의 초입 부분에서는 성장주 마이너스가 빨간색 선 나타내는데 결국 성장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대공황 때는. 하지만 대공황이 터지고 어느 정도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성장주들은 몰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 무조건 다 수익을 본 게 아니라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상대적인 수익률이 대공황 이후로는 꾸준히 높았다는 거죠. 오일 쇼크가 있을 때 오일 쇼크가 있었고 브레튼 우드 협정이 끝났고 뭐 2차 세계대전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굵직굵직한 위험 요소들이 이벤트가 있었을 때도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있었을 때도 대공황 이후로 가치주의 수익률은 높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닷컴 버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닷컴 버블이 일어날 때 이 시점에 다시 성장주가 큰 폭으로 수익을 이뤄내는 거죠. 가치주 대비 말이죠. 가치주 대비 성장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의 큰 수익을 이뤄냈었죠. 그 상대적인 수익률과 비슷한 시점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 시점은 거의 넘어섰죠.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상대적인 수익률이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능가한 수익률이 나게 된 거죠. 한마디로 기술주와 가치주의 편차가 100년 역사를 봤을 때도 유례없는 편차가 큰 장세다. 성장주, 기술주 주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자금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닷컴 버블 이후에도 경제가 다시 회복하는 주가가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회복하는 이 구간에는 다시 한번 가치주가 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터지니까 저금리를 바탕으로 성장주 장세가 다시 이어졌고 이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의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죠. 반복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면 대공황 닷컴 버블 때에는 성장주 장세가 이어지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실물 경제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일 때마다 다시 가치주가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이 보였고요.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면 이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물론 기술주가 지금 닷컴 버블과 비교해서 절반만큼의 못 미치는 상승률을 나타내지만 상대적인 편중을 봤을 때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자금들이 기술주에 몰빵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금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키 맞추기를 지금은 초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많은 악재가 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계속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후에 3, 4년 후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가치주가 재평가를 받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치주에도 장기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결국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믿고 주식시장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먼저 첫 번째 관점이고요. 하지만 경제 펀더멘탈,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계속 관찰해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향후 5년간 미국 경제가 충분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미친듯이 돈을 퍼붓는데도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게 된다면 일본과 같이 장기적인 불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공황과 같은 그런 장기적인 침체의 장세가 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대공황 이후에 기술주 대비 어떤 주가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까? 바로 가치주였죠. 기술주가 성장주가 몰락하니까 상대적으로 가치주 천하가 왔었죠. 닷컴 버블 때도 성장주가 상승을 줬다가 편차가 너무 쏠리니까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고 상승률이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었죠. 지금도 현재 편중된 기술주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죠, 돈들이.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성장주만의 포트폴리오로 이 시장을 가야 할 것인가? 주식시장이 성장주 중심으로 너무 편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 미래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의 실물 경제, 정치적 이슈 이런 악재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치주에서도 한번 눈독을 들여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리를 거의 7, 8년 동안 유지했었고요. 경기는 7, 8년 후에 결국 회복이 어느 정도 보이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저금리 장세를 한번 금융위기 이후로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이 우리는 다시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계속 투자를 하되 추후에 경기가 회복되는 그 시점을 대비해서 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보다는 비중을 어느 정도 가치주에게도 눈을 돌려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의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삼성전자, SK텔레콤이 가치주의 숨은 진주, 특히 SK텔레콤은 가치주의 숨은 진주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도 거의 성장주의 성격을 띈 가치주죠. 제가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을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지금과 같은 불안한 장세에서도 먼 미래를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까지도 있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무조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담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성장주 장세가 아직 닷컴 버블 대비 그렇게 버블이 터진 건 아닙니다. 성장주에도 어느 정도 실적이 꾸준히 밑받침되는 그런 성장주를 고르고 성장주와 가치주를 조합하는 이 포트폴리오로 재편성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은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주식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되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포트폴리오를 너무 카카오나 BBIG7 뭐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너무 편중화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가치주도 관심을 가지시고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치주와 혼합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다시 리밸런싱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가치주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SK, 왜 우리가 가치주로서 삼성전자, SK를 계속 봐야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우리가 성장주 BBIG7 성장주 중에서도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가 성장주이긴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 카카오가 왜 가치주로서의 평가도 될 수 있는지 카카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또 새로운 종목으로 또 찾아뵙는 그런 채널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